안녕하십니까. 뉴스핀 백승은 기자입니다. 오늘은 정근식 서울시 교육감님, 오원석 서울대 교육학과 교수님 모시고 서울교육 100년의 꿈, 교육 재탄생이라는 주제로 교육대담 나눠보겠습니다. 함께 해주실 두 분 소개합니다. 정근식 교육감님 오셨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예, 사랑하는 서울의 학부모님들, 시민 여러분, 그리고 우리 존경하는 학교 현장의 선생님들께 감사 인사드리겠습니다. 서울시 교육감 정근식입니다. 서울 교육은 이제 올해 70주년을 맞이했습니다. 우리나라 근대 교육이 140년의 역사를 자랑하고 있다면 서울 교육은 70년의 역사를 자랑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앞으로의 100년을 맞이하면서 서울 교육의 여러 가지 현재의 상황과 앞으로의 미래의 희망에 대해서 오늘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오원석 교수님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서울대 교육학과 오원석 교수입니다. 서울대학교 교육연구소 소장을 맡고 있고요. 오늘 정근식 교육감님과 서울교육의 미래에 대해서 깊이 있는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서울교육은 대한민국 공교육의 표준이자 우리나라 교육의 미래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유익한 시간을 통해서 우리 교육에 관한 깊이 있는 논의가 진행됐으면 좋겠습니다. 교육감님, 지난 신년 기자회견에서 변화를 넘어 전환으로라는 강력한 메시지 주셨는데요. 서울시 교육청이 70주년을 맞이했습니다. 왜 전환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셨는지 여쭤봐도 괜찮을까요? 예, 변화는 약간의 양적인 그런 변화, 차이를 말씀드리는 것이지만 전환이라고 하는 것은 교육의 틀, 즉 패러다임의 전환을 의미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서울 교육이 이제 70주년을 맞이하면서 새로운 구상을 할 때 패러다임 전환이라고 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그 패러다임 전환이라고 하는 것은 지난 우리 시대의 교육이 지식 이해 교육 또는 지식 전수 교육이었다. 이런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지식 이해 교육으로부터 역량 기반, 역량 강화 교육으로 패러다임을 전환해야 한다라고 하는 생각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것은 단순한 정책 변경이 아니라 근본적인 틀을 바꿔야 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 때문에 나온 것입니다. 지금까지 얼마나 아는가라고 하는 것으로부터 이제 우리 학생들이 사회로 나가서 자기 스스로 자신을 결정하고 자기 스스로 방향을 생각할 수 있는 주도적인 학생 주도적 인간으로 바꿀 수 있는 틀이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있었고요. 제가 생각할 때는 세 가지 패러다임의 전환이 필요하다. 첫째는 지식 이해 교육으로부터 역량 기반 교육으로 전환이 필요하고요. 두 번째는 교육 정책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하향식으로부터 상향식으로의 전환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세 번째는 지금까지 학부모님들이 어떤 정책의 대상자였다면 그게 아니고 정책 결정 과정에서 공동의 파트너라고 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은가. 이런 세 가지 패러다임의 전환이 필요한 거 아닌가.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 교수님, 교육 전문가 입장에서 이런 패러다임 전환이 왜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지금 교육감님께서 강조해 주신 세 가지 교육 패러다임의 변화는 굉장히 큰 시대적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 말씀해 주신 지식교육 중심에서 역량 중심으로 교육을 바꾼다고 하는 것은 사실 1980년대부터 학교 교육의 책무성에 관한 논의가 굉장히 활발하게 진행이 됐는데 학교의 교육은 과연 어떤 결과를 사회에 생산하고 있는가 이 문제에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근데 우리 학생들이 학교에서 교과를 통한 지식교육을 받지만 실제로 무엇을 할 수 있는지에 관한 정보는 체계적으로 수집되거나 측정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사회 전체가 이 문제에 대한 문제의식을 깊이 가지고 있었고 세계적으로 이런 학생들의 역량을 측정하고 역량을 개발하는 교육이 중요하다는 논의가 활성화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사실 한국 교육에서도 지난 2015년에 교육과정 개편이 일어나면서 학생들의 역량을 6대 과제로 제시를 하고 강조를 했지만 실제로 교육 현장에서 많은 변화가 일어나지는 못했습니다. 그런 변화를 우리 서울시의 정근식 교육감님께서 실질적인 역량 중심의 교육으로 전환을 선언하시면서 현장에 변화가 일어나도록 추진할 계획을 갖고 계신 것으로 이해가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교육 정책의 상향식 패러다임 전환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우리나라 교육 자치가 시작된 지가 제도적으로는 약 60년 됐지만 실질적으로 교육 자치는 1990년대 이후에 활성화가 되어서 약 30년 정도의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제도적으로 변화하고 있는 교육 자치는 학교의 창의와 자율성을 근간으로 할 때 자치의 의미가 꽃을 피울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제 실질적인 교육 자치의 시대를 여는 새로운 패러다임 전환이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말씀하신 학부모님들과의 관계 문제는 학부모가 과거에 지식의 소비자였다면 이제는 교육을 함께 이끌어가는 동반자라고 하는 패러다임으로 전환을 선언하신 것이기 때문에 큰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교육 대전환의 첫 번째 방향으로 제시하신 역량 중심 교육에 대해 본격적으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교수님, 그럼 역량 중심 교육이 무엇이고 교육 선진국들은 역량 중심 교육을 어떻게 추진하고 있는지요? 좋은 질문을 주셨는데요. 역량이라고 하는 개념이 처음 등장한 것은 1973년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그 논의가 시작된 이후에 학교 교육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많은 사람들은 우리 학생들이 학교에서 받은 교육의 결과가 과연 무엇일까에 대한 궁금증을 제기하기 시작했습니다. 교육 결과물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 차원으로 생각해 볼 수 있지만 학교에서 지식 교육을 받고 난 이후에 학생들이 과연 무엇을 할 수 있는가에 관한 의문이었습니다. 이런 의문이 공교육의 존재 이유 그리고 공교육의 근본적인 목적에 대한 물음이었다고 할 수 있는데요. 2015년에 우리나라 교육과정은 6대 역량을 핵심 역량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가 자기관리 역량, 두 번째가 지식정보 처리 역량, 그리고 세 번째가 심미적 감성 역량, 네 번째가 창의적 사고 역량, 그리고 공동체 역량. 이런 그 역량들을 제시하면서 교육과정에 반영을 하려고 노력을 했지만 실질적으로 이것이 학교 현장에 착근되지 못하면서 역량의 방향성만 제시된 형태로 지금까지 진행이 되어 왔습니다. 이런 그 한국 교육의 여러 가지 어려움을 비추어 봤을 때 여러 선진국에서는 사실상 역량 교육을 학교에 반영을 하면서 몇 가지 기준을 세우게 됐는데요. 첫 번째는 역량의 성취 수준을 정의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초등학교 6학년을 졸업하면 무엇을 할 수 있는지, 중학교 3학년을 졸업했을 때는 어느 정도의 능력까지를 수행해야 하는지와 같은 기준을 정립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게 되었고요. 두 번째는 교육 목표를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그 교육 목표가 다른 실생활이나 다른 문제를 해결하는 데 전이가 가능한 형태로 진술되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교육감님께서도 늘상 강조하고 계시는 이 평가의 문제인데요. 평가가 줄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학생들이 어떻게 성장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이 과정의 평가 그리고 수행의 평가를 통해서 성장을 지속하는 그런 메커니즘을 만드는 것이고요. 그리고 네 번째는 이러한 과정은 결국은 학생 개개인의 잠재 능력과 특성에 맞춘 맞춤형 교육을 지원하는 시스템으로 진화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마지막은 교육의 결과를 지식의 암기가 아니라 지식을 새로운 곳에 적용하고 새로운 지식을 창조하고 더 나아가서 그러한 지식을 창조하는 것의 가치를 인정하는 태도까지를 포함하는 형태로 선진 교육들이 발전해 가고 있습니다. 교수님께서 역량 중심 교육에 대해서 개념을 확실하게 알려주셨는데요. 그렇다면 교육감님, 학부모님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질문 중 하나가 역량 중심 교육은 어떻게 실현되고 또 역량 중심 교육에서 우리 아이 그러면은 성적은 어떻게 되는지인데 그걸 좀 쉽게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그 역량 기반 교육은 무엇인가라고 하는 말씀 드리기 전에 잠깐 그 20세기에 우리 세계 교육의 흐름을 잠깐 훑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근대 교육은 20세기에 인간의 지능 지수라고 하는 개념을 처음으로 1905년, 1910년 무렵에 발견해냈습니다. 그러다가 1970년대 오면 우리 오원석 교수님께서 잘 설명했듯이 역량 지수라고 하는 개념이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인간에게 필요한 것이 그런 역량에다가 더해서 굉장히 중요한 게 어떤 학생들의 마음 문제, 정신건강 문제 이런 것이 등장하면서 EQ라고 하는 개념이 또 등장을 하죠. 다시 말하면 역량 기반 교육이 필요한 거 아닌가라고 하는 생각에 더해서 20세기 말기에 오면 심리학 분야에서 이 EQ라고 하는 마음 정서 지수가 굉장히 중요해지고요. 최근에는 우리 학생들에게는 무슨 창의력 같은 게 굉장히 필요하다. 그러면서 2022년, 2023년 무렵에 창의력 지수라고 하는 개념이 또 등장합니다. 그래서 다시 말하면 단순한 외우는 지식으로부터 역량으로, 그리고 역량에 더해서 꼭 그 필요한 것이 학생들의 정서적 안정의 문제, 그리고 창의력의 문제, 이런 것들이 경험적으로 확인하기 위한 그런 노력들이 지속해 왔거든요. 이제 우리 교육은 역량 기반 교육에다가 공감과 창의력의 바탕을 둔 교육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많은 학자들이 제시를 했고, 그것을 구체적인 학교 현장에서 실현해야 하는 단계에 와 있기 때문에 제가 역량 기반 교육으로의 근본적인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하다고 하는 말씀을 드린 것이거든요. 그러면 구체적으로 역량 기반 교육이 무엇이냐? 지금까지 우리나라 교육은 예를 들어서 수학에서 삼각형의 내변의 합은 180도다라고 하는 것을 배우게 했습니다. 그것을 외우는 교육이죠. 그런데 그게 아니고 역량 기반 교육에서는 실생활에서 삼각형의 180도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느끼게 하고 이걸 또 문제를 해결하게 하는 것으로 삼을 것인가라고 하는 문제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외우는 교육으로부터 실제 생활에 부딪히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르는 그런 교육으로의 전환을 의미한다. 예를 들면 2026년부터 서울시 교육청에서 예를 들면 개념 기반 탐구 독서라고 하는 개념을 옵니다. 독서라고 하는 것을 단순히 책을 읽는 게 아니고 예를 들어 자유랄지 또는 뭐 평등이랄지 또는 뭐 창의랄지 이런 개념들이 있을 때 그런 개념 기반 독서 교육 같은 것이 굉장히 중요한 그런 역량 기반 교육 중에 하나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단순히 책을 읽고 줄거리를 요약하는 그런 게 아니라 핵심 개념을 파악하고 여러 가지 상황에서 그런 개념들이 적용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기르는 교육, 그게 바로 이제 역량 기반 교육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성적에 관한 얘기를 하셨는데요. 그렇다고 하면 역량 기반 교육이 성적 향상에도 도움이 됩니다. 기존의 그런 성적 문제와 연결시켜 보면 역량 기반 교육은 다양한 문제 해결 능력을 보는 것이기 때문에 역량 기반 교육은 전통적인 의미의 지식 향상에도 굉장히 중요한 그런 도움이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 말에 미래형 대입제도 제안도 하셨는데 교육감, 그럼 이게 어떤 의미인지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예, 지금까지는 우리나라의 그 평가는요, 학생들이 100명이 있다 그러면 100명 중에서 1등은 누구고 100등은 누군가, 이런 서열을 매기는 그런 상대평가 중심이었죠. 그런데 이제 그런 것들이 끊임없이 남과 비교하면서 우등과 열등을 갖다 가려내는 그런 교육이었습니다. 이것은 굉장히 지금까지 뭐랄까요? 굉장히 인구가 증가하고 일부 학생들이 이 산업 현장에 투입될 때 필요한 그런 것이었다면 이제는 학생 모두 한 명 한 명이 모두 귀중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런 상대평가보다는 절대평가로 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또 한 가지 중요한 변화는 정답을 찾는 교육이 아니라 새로운 어떤 대안을 제안하고 그걸 실험하고 그런 것을 하는 그런 교육이 필요하다. 이런 것 때문에 객관식 사지선다형 또 오지선다형 문제가 아니라 좀 더 자신의 생각을 드러낼 수 있는 선논술형 그런 평가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그래서 두 가지 차원의 방향 전환이 새로운 역량 기반 교육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 많은 교육학자들 그리고 교육 현장의 선생님들이 피부로 느끼는 그런 시대적인 요구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절대평가로 바뀌고 또 선원수를 확대하고 이런 의미로 받아들였는데요. 그러면은 이제 역량 중심 교육이 도입이 된다면 구체적으로 교실 현장은 어떻게 달라지나요? 예, 과거에는 우리가 이제 선원수령 평가를 안 해본 것은 아닙니다. 너무 많은 그런 수고가 들어가고 선생님들이 힘들어하고 또 나아가서 이게 공정한 것이냐 아니면 선생님에 따라서 전부 평가가 다르냐라고 하는 그런 논쟁에 휘말리던
것 때문에 선원 수령 평가가 쇠퇴했죠. 근데 지금은 AI라고 하는 것이 등장하면서 좀 더 객관적으로 공정하게 선원 수령 평가를 할 수 있는 그런 기반이 마련되고 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이른바 이 컴퓨터 기반, AI 기반 선원 수령 평가 시스템이 선생님의 평가를 도와주는, 선생님 기본적으로 평가는 선생님들이 하시고 그 선생님들이 하시는 그 선원 수령 평가를 보조하는 도구로서 AI 활용 평가 도구 시스템이 들어온다. 서울시 교육청에서는 그걸 체험 AI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체험 AI를 통해서 선생님들의 선원 수령 평가를 돕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 가고 있다. 작년에 66개 학교에서 실험을 한번 해봤고요. 그 결과 굉장히 선생님이 하는 그 평가와 AI 활용 평가가 큰 차이가 없다라는 걸 확인을 했고, 올해는 이제 120개 학교에서 실험을 하고 그 결과를 가지고 좀 더 자료가 축적이 되면 내년에는 전 학교에서 채택을 해서 점점 안정화된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 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교수님도 한번 설명 한 번만 부탁드립니다. 네. 지금 교육감님께서 그 말씀하신 이 평가는 정말 중요한 문제인데요. 특히 그 역량 평가에서는 더 중요하고 우리가 세심하게 살펴봐야 될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과거 지식을 알고 있느냐 모르느냐를 평가하는 방식과 역량 평가는 전혀 다른 형태를 취할 수밖에 없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학생들이 무엇을 할 수 있느냐를 평가하는 방식은 굉장히 다양하게 진행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학생들의 경험, 또 학생들의 관찰, 그리고 학생들이 만들어내는 포트폴리오, 또 학생들이 생각하는 사고 과정의 평가, 이런 것들이 과거보다 훨씬 더 중요해질 수 있는데, 이런 그 역량의 전 과정을 평가할 수 있는 새로운 시스템이 구축될 필요가 있고, 과거에 우리 그 선생님들이 주로 가르치는 전문성에 초점을 맞췄다면, 이제는 교사들이 평가 문항을 잘 만들어내는, 학생들의 역량이 잘 드러나고 잘 관철될 수 있도록 평가 문항을 개발하는 교사들의 능력이 매우 중요해졌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우리 교육감님께서 서울시 교원들의 역량 성장을 위한 여러 가지 종합 계획을 갖고 계신데, 저는 이 계획에서 선생님들이 문항 개발 능력을 좀 더 체계적으로 신장시키는 교육이 좀 많이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이런 이 평가 문항 개발의 전문성은 학부모님들이 학교 교육에 대한 신뢰성의 또 바탕이 될 수가 있습니다. 좋은 문항을 통해서 아이들의 성장과 역량이 잘 드러날 때 학교 교육에 대한 신뢰는 더 높아질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지금 그 오원석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평가 방식의 변화는 사실은 작년에 도입된 고교학점제와 밀접한 연관이 있습니다. 고교학점제가 도입이 됐지만 평가 시스템은 여전히 상대 평가 중심이다 보니까 고교학점제의 취지와 평가 방식이 달랐던 거죠. 그래서 고교학점제의 취지에 맞게 평가 방식을 바꿔야 한다라고 하는 그런 문제 의식이 있었습니다. 문제가 뭐냐면 학생들이 어떤 그 고교학점제를 통해서 학과 과목을 선택을 할 때 점수 따기 쉬운 과목을 선택을 하게 할 것인가, 아니면 자신의 적성과 취향에 맞는, 자신의 진로의 기본적인 방향이 맞는 그런 과목을 선택해야 할 것인가. 너무나 당연하게 자신의 적성과 취미 또는 진로와 맞는 그런 과목을 듣게 하는 것이 고교학점제의 기본적인 취지 아니겠어요? 그런 맥락에서 보니까 평가 방식이 이제는 바꿔져야 한다. 특히 이제 저희들이 고교학점제를 실시를 하면서 보니까 1학년은 주로 이제 공통 과목을 공부를 하고 2학년, 3학년은 융합 선택 과목을 하는데, 모든 과목을 전부 똑같은 방식으로 평가하고 하는 것보다는 고교학점제의 취지와 동시에 현재의 어떤 현실적인 역량을 감안을 하다 보니까 융합 선택 과목의 경우에는 상대평가가 아니라 절대평가로 넘어가야 한다.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이 빨리 대학 입시 제도에 반영되어야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됐고요. 그래서 제가 대학 입시
개혁 종합 계획을 발표를 했는데 세 가지 단계로 되어 있지요. 첫 번째 단계는 2028년도부터는 즉 고교학점제가 1학년, 2학년, 3학년이 끝나는 시점에서는 이제 적어도 융합 선택 과목의 경우에는 절대 평가를 하는 것이 좋겠다. 그리고 2033년 정도에 가면 전체적인 그 절대 평가 제도가 도입되어야 한다. 그리고 2040년 정도에 가면 학생 수가 굉장히 급감하면서 평가 방식이 근본적으로 달라져야 하고 현재의 그런 사지선다형, 오지선다형 수능 평가는 별로 쓸모가 없게 된다. 따라서 수능을 폐지할 것도 생각할 필요가 있다. 그렇게 해서 3단계의 점진적인 대학 입시 개혁 제도 방안을 제시를 한 것입니다. 이런 그 역량 기반 교육, 고교 학점제의 도입, 그것과 함께 대학 입시 제도가 반드시 바뀌어야만이 종합적인 그런 교육개혁의 로드맵이 완성될 수 있다. 이런 것 때문에 대학 입시 개선 또는 대학 입시 개혁 종합계획을 발표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교육 개혁의 로드맵에 대해서 설명해 주신 것으로 이해했습니다. 예. 그렇다면 소장님, 역량 중심 교육이 성공하려면 여러 가지 조건이 종합되어야 할 것으로 이해했는데 소장님께서 이런 조건을 좀 간단하게 정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역량 중심 교육이 성공하려면 사실 종합적으로 판단해 봤을 때는 네 가지 정도의 조건이 갖추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첫 번째는 어떤 역량을 길러낼 것이냐에 관한 사회적 합의입니다. 2015년에 우리가 6대 역량을 제시를 했지만 벌써 그게 10년 전의 일이고요. 또 인공지능 시대가 도래하고 또 사회 변화가 급격하게 일어나는 시기에 새로운 형태 또 시대에 맞는 새로운 역량들에 대한 정의가 있어야만 하고 그것을 국가 사회적으로 합의를 도출해야 되는 게 첫 번째 과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러한 역량을 구현하기 위한 교육 과정을 재설계할 필요가 있습니다. 교육의 소재, 교육의 내용을 통해서 결국은 역량이 길러져야 되기 때문에 그럼 어떤 그 교육의 내용을 가지고 학생들의 역량을 기를 것이냐의 문제를 우리가 검토를 해야 되고요. 이 교육 내용의 문제는 결국은 또 교수 학습 방법하고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문제 해결을 해야 되고요. 세 번째는 우리 교육감님께서도 지속적으로 강조하신 평가의 근본적인 전환입니다. 이제는 그 암기를 했느냐 못했느냐 이해를 했느냐 이 수준을 넘어서는 평가를 해야 되기 때문에 평가 체제를 근본적으로 변화시켜야만 하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러한 일들을 수행하는 건 결국은 선생님들이기 때문에 선생님들이 역량에 대한 이해 그리고 역량 중심 교육 과정의 재설계 그리고 평가 전문가로서의 교원의 역할이 제대로 정립이 되려면 교원 연수가 대대적으로 확대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네 가지 조건이 한 방향으로 정렬이 될 때 지금 교육감님께서 구상하고 계시는 역량 중심 교육이 완성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이것이 작은 일이 아니기 때문에 사실 역량 중심 교육 체제는 거대한 교육 체제의 대전환 프로젝트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좀 역량 중심 교육에 대해서 쭉 말씀해 주셨는데 교육감님 근데 학부모님 중에서는 역량 중심 교육이 중요한 건 알겠는데 결국 우리 아이가 기초 학력이 부족하면은 따라갈 수 없지 않느냐 이렇게 걱정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계십니다. 이런 경우는 좀 어떻게 보시는지요? 예, 역량 중심 교육이 구체적으로 실현되기 위해서는 일종의 책임 교육 또는 의무 교육 개념이 바뀌어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까지 그 의무 교육은요, 부모님들이 아이들을 학교를 보내야 한다라고 하는 개념으로 받아들였어요. 그래서 학교 현장에서는 학교의 학생들의 출석이 중요했죠. 근데 그래서 이제 상을 줄 때도 6년 개근상, 3년 개근상이 굉장히 중요했잖아요. 근데 지금은 저는 이제 그 책임 교육의 측면에서 보면 첫째는 그 기초학력이 모든 학생들이 이 의무교육 과정에서 초등학교 6학년 또는 중학교 3학년 이 과정에서 기초학력이 완전히 보장받는 그런 교육을 해야 제대로 의무교육의 의미를 다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희들 그 2024년도에 처음으로 시범 운영을 했고 작년에 2025년도에 본격적으로 제도화하기 시작했습니다만 학습 진단 성장 센터를 만들어서 기초학력이 부족한 학생들, 특히 문해력이나 수리력이 부족한 학생들
또는 뭐 난독증이나 난산증 또는 느린 학습자라고 하는 그런 학생들을 집중적으로 진단하고 빨리 조기에 발견하고 그 학생들을 집중적으로 지원하기 시작했습니다. 학습 진단 성장 센터를 통해서 약 7,000명의 학생들을 심층 진단했고 약 2만 건 정도의 그 상담을 통해서 컨설팅을 통해서 학생들의 그 기초학력을 늘렸죠. 기초학력이 부족한 학생들은요, 다른 친구들과의 관계에서 위축되고 자기 스스로 자존심을 갖지 못하고 그럽니다. 이런 그 기초학력 보장 제도를 통해서 문해력이나 수리력 이런 것이 향상되면 스스로 자존감이 생기고 학생들과 친구들과 관계가 정상화되는 그런 아주 좋은 그런 효과를 저희들이 검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 계속적으로 이 서울형 학습 진단 성장센터를 좀 더 각 구청에 다 보급을 하고 더 나아가서 전국에 확산시킬 그런 계획을 서울시 교육청이 가지고 있고요. 두 번째는 모든 학생들이 자신의 잠재적인 역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합니다. AI 기반 맞춤형 교육 또는 고교 학생제를 통한 선택 교육 과정 그리고 더 나아가서 다양한 진로 진학 교육을 통해서 학생들의 적성과 취미와 진로를 상담해주는 그런 것을 강화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실제로 서울시 교육청이 그런 방향으로 많은 노력을 하고 있고요. 이른바 정확하게 학생들을 진단하고 맞춤형 교육을 실시를 해서 문해력, 수리력, 디지털 리터러시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갖추게 하는 그런 노력을 하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이 책임 교육의 한 가지 중요한 부분이 학생들의 마음 건강에 관련된 것입니다. 아시다시피 요즘 학생들은 굉장히 불안하고 또 우울하고 때때로 사회적 관계를 맺지 못함으로써 외톨이가 되는 그런 현상이 굉장히 커지고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극단적으로는 자살을 시도한다거나 자해한다거나 극단적 선택을 한다거나 그래서 학생들의 마음 건강을 잘 챙겨주는 그런 공교육 시스템이 절실히 필요하다. 그래서 기초학력의 보장, 그다음에 맞춤형 교육, 더 나아가서 학생들의 마음 건강을 챙기는 교육, 이게 새로운 의미의 의무 교육이 되고 있다. 학부모님들이 공교육에 맡긴 그런 아이들 하나하나를 세심하게 살피면서 기초학력의 보장, 그다음에 맞춤형 교육, 그리고 마음 건강을 튼튼하게 만드는 그러한 책임 교육의 개념이 이제 새로운 의무 교육의 내용으로, 실질적인 내용으로 들어오고 있는 게 아닌가. 서울시 교육청은 그런 새로운 책임교육 또는 새로운 의무교육의 방향으로 하나씩 제도를 정비하고 실질적인 내용을 채우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책임 교육에 대해서 소상히 설명해 주셨는데 그렇다면은 뭐 이주 배경 학생, 특수 교육 좀 이런 거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준비하고 계신지요? 예, 그렇죠. 전통적으로 장애 학생들을 위한 교육을 특수 교육이라고 불러왔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우리나라가 이제 쉽게 말하면 많은 그 이주자들이 들어오면서 다문화 교육 또는 이주 배경 학생들이 굉장히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생각을 해보면 학생 한 명 한 명이 귀한 시대에는 모든 학생이 맞춤형 교육을 해야 하고 그런 점에서 보면 특수교육이라는 의미가 이제 바뀌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과거에는 일부 장애 학생들을 위한 교육을 특수교육이라고 불렀는데 학생 하나 한 명에 맞는 교육을 한다라고 하는 말은 그 자체가 하나의 특수교육이 되는 거죠. 특수적인 교육이 곧 일반적인 교육이 되고 일반적인 교육 속에는 그런 학생 맞춤형 특수교육이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일반 교육과 특수교육의 개념이 서로 이렇게 혼용되고 있으면서 결합되고 있다라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특수교육의 의미를 좀 더 이제는 확장해야 하는 거 아닌가. 다문화 학생에 맞는 이주 배경 학생에 맞는 교육을 해야 한다. 전통적인 의미의 장애를 가진 학생에게 맞춤 교육을 해야 한다. 더 나아가서 모든 학생들이 한 명 한 명에 맞는 그런 교육을 해야 한다. 이런 맥락에서 보면 엄밀하게 말하면 특수교육의 의미가 좀 더 확장되고 내용이 풍부해지고 있는 것이 현재의 교육의 중요한 과제이자 방향이다.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학생들 마음 건강 문제도 말씀해 주셨잖아요. 그거에 대비하기 위해서 좀 어떤 정책을 펼치고 계신지요? 저 서울시 교육청에서 이제 학생들의 마음 건강 지표가 계속적으로 악화되고 있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주목하고 있습니다. 우리 맞춤형 교육 속에 마음 건강을 챙기기 위해서는
이제 아시다시피 전반적으로 자살 시도 학생이 지난 10년간 거의 10배 늘었습니다. 자해 학생도 굉장히 많아졌고요. 자살 학생들도 자살이라고 하는 극단적 선택을 하는 학생들도 점점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는 이제 이런 마음 건강을 챙기기 위한 기초적인 출발이 정서학습 그 진단 검사지요. 그런데 때때로 보면 그 정상적인 학생들 또는 침묵하고 있었던 학생들 사이에서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학생이 굉장히 많이 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저희들이 확인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좀 더 정확하게 위기 학생을 미리 정확하게 구별해낼 수 있을 것인가. 그리고 어떻게 하면 그렇게 발견된 위기 학생들을 세심하게 지원할 것인가. 더 나아가서 극단적 선택에 이르는 그러한 긴급 상황에서 어떻게 하면 긴급 지원을 할 것인가. 그리고 나중에 사후에 그러한 충격을 겪었을 때 많은 학생들에게 좀 더 마음을 치유할 수 있는, 상처를 치유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어떻게 만들어 가야 하는가. 그런 점에서 전반적인 예방교육, 그리고 위기 학생에 대한 선별 지원, 그리고 응급 상황에 처한 학생들에 대한 응급 행동 지원, 그리고 상처받은 학생들을 치유하는 그런 종합적인 그런 그 구상을 하지 않을 수가 없었고, 이것이 바로 이제 서울시 교육청이 발표했던 마음 건강 종합 계획입니다. 최종적으로는 이제 이게요, 이 큰 상처를 입은 학생들, 큰 위기에 빠진 학생들이 일시적인 처방으로는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좀 더 긴 시간 동안, 오랫동안 마음을 치유할 수 있는 마음 치유 학교도 만들어야 하는 것 아닌가. 그래서 지금 기존의 그 다른 폐교 부지 학교에 마음 치유 학교를 별도로 만들어야 하겠고, 더 나아가서는 학교만의 힘으로 이 학생들을 전부 치유할 수가 없기 때문에 지역사회와 긴밀한 협조를 통해서 학생들을 관찰하고 지원하고 도와주고 또 상처를 치유하는 그런 지역사회와의 협력 네트워크가 절실히 필요하다라고 하는 그런 맥락에서 지역사회와의 협력을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네, 교육감님 말씀을 듣다 보니까 사실 지금 서울교육을 통해서 하고 계신 일들이 학교 교육의 개념을 새롭게 정의하시고, 그렇죠. 또 학교 교육의 범위를 확장하는 일을 하고 계신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굉장히 반가운 이야기를 듣게 됐는데요. 이제 의무교육 개념을 확대하고 또 책임교육의 새로운 정의를 주신 점, 이거 굉장히 인상적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특수교육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이 듭니다. 근데 지금 기초학력이 부족한 학생들, 또 경계선 지능의 문제를 안고 있는 학생들, 또 위기 청소년들, 뭐 굉장히 많은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우리 한국 교육의 산재에 있는데, 지금 교육감님께서 말씀하신 이런 새로운 그 접근 방식은 교육의 시작을 새롭게 정의하고 계신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과거 교육이 이제 가르치는 것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다면 교육의 시작을 진단으로 전환하시는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 진단은 평가하고 좀 다른 거죠. 그러니까 진단의 결과를 가지고 가치를 부여하면 평가가 되지만 아이들의 현재 상태를 정확하게 확인하려면 과학적인 진단이 매우 이제 중요한 시대가 되었고요. 그래서 이 진단과 관찰을 통해서 아이들의 문제를 정확하게 발굴을 하고 거기에 대한 선제적인 조치를 취하는 방식이 결국은 지금 서울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교육 접근들이 공교육의 새로운 탄생을 준비하고 계신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너무 반갑게 들었습니다. 예. 이제 오원석 교수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제가 이제 교육감으로 일을 하면서 학교 현장을 구체적으로 이렇게 관찰하고 선생님들로부터 많은 얘기를 들으면서 학교의 의미가 바뀌고 있는 거 아닌가. 교육의 의미가 바뀌고 있는 거 아닌가. 예를 들어서 학생들에게 오늘 학교 어땠어요? 또는 우리 학교의 자랑을 한번 말해보세요. 그러면 많은 학생들이 우리 학교는요, 급식이 너무 맛있어요.
우리 학교는요, 교장 선생님이 너무 우리한테 따뜻하게 대해줘요. 우리 학교는요, 교장 선생님이 우리와 하이파이브를 자주 해요. 뭐 그런 얘기를 많이 해요. 그러면서, 학교와 교육의 의미가 바뀌고 있는 건 아닌가. 문명사적인 전환의 시기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아까 이 마음 건강에 관한 말씀을 했는데요. 사실은 이제 제가 구체적으로 학교 현장을 보니까 학생들이 자기의 어떤 불안한 마음 또는 뭐 고민, 고충 이런 것들을 자유롭게 상담을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럴 때 이제 담임 선생님께도 말씀을 드리고 또 상담 선생님께도 말씀을 드립니다. 서울에 1450여 개의 학교가 있는데 검토를 해보니까 약 300개 학교에 아직까지 상담 선생님이 배치가 안 돼 있었어요. 그래서 앞으로 한 5년간 매년 한 50명씩 상담 선생님들을 늘려서 모든 학교에 상담 선생님이 있도록 해야겠다라고 하는 것이 이 마음 건강의 첫 번째 과제였고요. 두 번째는 뭐였냐면 모든 학년에서 학생 정서교육을 해야겠구나. 마음 근육을 튼튼하게 하는 정서교육이 꼭 필요하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학교에 학생 정서교육 그 과정을 도입을 하고요. 세 번째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려운 학생들이 있을 때 자유롭게 언제든지 이야기할 수 있는 학생 콜센터 같은 것을 만들어야겠다. 학생 통합 콜센터. 그래서 48시간 이내에 그런 콜이 오면 상담할 수 있는 또 지원할 수 있는 그런 응급 상황에서 응급 구조를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마지막 단계에 마음 치유 학교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학교에 상담 선생님들을 배치하고 모든 학년에서 사회 정서 교육을 실시하고 어떤 분들은 저에게 미국의 뉴욕주 같은 경우에는 의무적으로 이 명상 교육을 하도록 도입을 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모든 학생들이 자신을 되돌아보고 잠시 멈추면서 자기 마음을 다스릴 수 있는 교육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거 아닌가. 그게 이제 사회 정서 교육의 출발점이었고요. 아까 말씀드린 위기 학생들에 대한 학생 통합 콜센터를 통해서 언제든지 상담할 수 있는 제도를 그 틀을 만들어야 한다. 이런 것들이 이제 저희들 그 마음 건강 종합 교육에 들어있는 그런 내용이기도 합니다. 네. 오늘은 정근식 교육감님 또 오원석 교수님 모시고 교육대담 진행했습니다. 긴 시간 유익한 말씀 전해주신 두 분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대담이 학부모님들과 교사, 서울교육에 관심 있는 모든 분들께 도움이 됐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오늘 대담 마치겠습니다. 교육감님, 교수님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